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는 12만 6천 불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8만 달러 후반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달리 금값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도대체 왜 그런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에 관해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 한 분 모셨습니다. 김창익 작가님이신데요. 김창익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간단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쩌다 보니까 경제 스토리텔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창익 작가라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책을 몇 권 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주로 그 독자나 청취자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서사는 아마 김창익 작가님이 정말 최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직접 만나서 녹화하고 또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최근 네. 상황까지 좀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네. 제일 먼저 요즘 왜 가격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6천 달러, 그러니까 126K를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9만 달러 밑에서 이제 9만 달러 뚫기 직전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 이동성이 좀 풀리고 이제 완화 국면이 되니까 다시 이제 나스닥도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스닥하고 동조 현상을 좀 보였던 비트코인도 이제 살짝 반등 이제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또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좀 내려앉고 이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거는 그 유동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그 4년 주기 서사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마침 이제 2025년 말 10월 이후가 이제 그 4년 주기 서사의 어떤 상승장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 10월 10일 날 아시겠지만 이제 200억 달러 정도의 대규모 숏포지션 청산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연찮은 일이건 우연한 일이건 간에 어쨌거나 숏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이제 15% 정도 126K에서 내려앉았고 그 내려앉은 상황에서 4년 주기 서사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불안감이 이제 겹치니까 단기 유동성이 당시에 상당히 메말라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불안감, 심리적인 어떤 센티멘트 불안감이 겹치면서 한 35% 정도까지 내려앉았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이제 3번 내렸고 내년에도 2번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유동성은 완화 국면이 되고 특히 최근에 이제 월가의 단기 유동성이 메말라서 금융권 레포 거래라고 하죠. 그 금융상환에 거래할 때 쓰이는 그 금리가 치솟았었는데 그 연준이 월가의 그 단기 자본의 어떤 경색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단기 국채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그 단기 자금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양적 긴축에서 이제 양적 완화로 돌아서는 어떤 신호탄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실제로 그 재무부의 TGA 재무부의 어떤 지출도 한 1,000억 달러 정도 이제 단기 자금이 이제 시장에 풀린 상황이고 여러 가지 국면에서는 이제 유동성이 풀려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인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그 배관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메인 상수도가 있을 거고 그 상수도에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 수도관이 있을 텐데 지금은 그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수도관이 유동성이 메말랐든 아니면 유동성이 그 풍부해지든 상관없이 비트코인으로 향하는 유동성 배관이 막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연준이 돈을 풀든 금리가 떨어져서 이제 시중에 돈이 풀리든 그것들이 그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그 밸브를 연준이 막는 방법은 현물 ETF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면서 월가는 이제 그 위험을 해칭하기 위해서 하락 국면에서 위험을 해칭하기 위해서 베이시스 거래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물을 사들이는 것 이상으로 이제 숏포지션을 잡아서 공매도를 치든지 이제 선물 숏포지션을 잡아서 하락 국면의 어떤 위험에 대비하는 건데 많이 잡혀 있는 그 숏포지션들이 지금 하방 압력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면이 지금 계속 이제 그 비트코인의 가격을 누르고 있고 이런 와중에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해서 그 전통적인 대왕 거래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10년 이상,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시면서 3번 정도의 그 반감기를 거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2020년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1,500만 원까지 떨어지는 하락장을 한번 맞으셨다면 견디기 힘든 국면이었을 텐데 그 국면을 이제 견디고 나니까
10만 달러가 넘어갔을 때 이제 시세 차익을 좀 실현하려고 하시는 어떤 욕구들이 분출되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현물을 내놓으니까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가격을 폭락시켜서 팔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계속 팔려고 하기 때문에 일정 가격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누군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지금 그 통제력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저는 월가라고 봅니다. 그 이제 100%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은 아니겠지만, 그 숏 포지션으로 하방 압력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롱 포지션으로 현물을 매입하는 이런 그 지분 늘리기 그 전략을 계속 지금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 연말에 그 퍼드라고 해서 공포스러운 어떤 뉴스들이 이제 좀 진정이 되고 나면 내년 1월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다른 그 분위기들이 좀 연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김창익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금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동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금값이고 또 비트코인 값이라고 본다면, 네네.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는데 금값은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유동성이 많다는 거냐, 적다는 거냐. 뭐 일부에서는 물론 장기 유동성, 뭐 단기 유동성 이렇게 나눠서도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미국만의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유동성을 놓고 생각할 때는 유럽 같은 경우에 금리가 적어도 1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미국도 계속 내려와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내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값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코인 가격은 오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금값과 좀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금값이 올라가면 다른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왜냐면 금의 시가총액이 20조 달러에서 지금 이제 온스당 4,400달러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그렇다면 온스당 2,000달러일 때 금의 시가총액이 20조 달러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그럼 두 배가 지금 넘으니까 금의 시가총액은 40조 달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금시장으로 지금 막대한 유동성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가 안 되는데 금의 시가총액이 20조 달러가 늘었다는 얘기는 전 세계의 모든 유동성을 사실은 지금 금과 은이 흡수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뭐 몇천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거가 금은 지금 시가총액이 20조 달러가 높아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금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뛰고 있다는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이 메마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단기 유동성은 이제 10월 이후에 어느 정도 메말라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유동성 M2 통화량 자체가 지금 메마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유럽도 지금 돈을 풀고 있고, 일본이 금리를 올린 거 빼고는 대부분 주요국가들은 지금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은 사실은 굉장히 지정학적인 자산이라서 미국이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금의 가격은 억눌러 갔다라는 게 정설이잖아요. 근데 지금 20년 만에 처음으로 금은 60%, 은은 한 130% 정도 지금 연간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역사적인 이제 상승률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왜 나왔을까라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금 금을 사들이는 국가는 러시아하고 중국인데, 인도가 이제 금을 민간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연치 않게 이게 이제 브릭스 국가들인데,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패권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방편으로 금을 정부는 사들이고, 민간은 원래 이제 금을 좋아하니까 민간은 어떤 금의 수요로 사들이고 있는 이 국면에서 그 상하이 금시장의 현물이 대거 런던 금시장에서 이동하는 사태가 있었다고 해요. 런던 금시장에서 주로 이제 서구권의 금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숏포지션 물량이 런던 시장에서 상하이 시장으로 금의 현물이 대거 이동하면서, 이제 그 숏포지션이나 공매도나 숏포지션을 잡아놓으면 궁극에는 현물로 나중에 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런던 금시장의 현물 금이 메마르니까 이 숏포지션이나 공매도 포지션들을 대거 일시에 청산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금시장을 억눌러 왔던 그 공매도와 숏포지션이 일시에 이제 청산이 되면서 천장이 뚫린 거예요. 그동안은 백악관이나 월가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금과 은의 가격을 억눌러 왔는데, 그 포지션들이 상하이 시장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대거 빨아들이면서 강제로 청산되니까 의도하지 않은 천장이 뚫려버리는 상황이 돼서 금과 은의 가격이 폭등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금과 은의 가격이 폭등을 하는 상황이
사실은 월가 특히 JP모건 같은 금융사들에게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던 상황으로 이제 보여져요. 왜냐면은 은 같은 경우는 JP모건이 이제 베어스턴스라는 금 선물 거래 전문 업체를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인수하면서 막대한 숏 포지션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숏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에서 지금 은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은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JP모건 입장에서는 은 가격의 폭등이 상당히 이득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월가의 어떤 손이 움직인 게 아니라는 어떤 해석들이 분분했는데 월가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든 거는 중국의 어떤 대규모 현물 수요가 만든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연찮게 뚫린 시장에서 그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제 금과 은의 어떤 현물 또는 이제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월가가 이제 대거 이득을 봤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풀린 유동성이 금과 은으로 대량 흡수가 되니까 사실 뭐 비트코인 같은 어떤 위험 자산 제일 끝단에 있는 자산은 사실 유동성이 메마를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유동성들이 그 메마른 유동성 그 중에서 이제 또 비트코인으로 흘러드는 유동성조차도 월가에서는 지금 숏 포지션으로 이제 막아놓은 상황이니까 뭐 유동성이 거의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는 흘러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첫 번째 이렇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게 풀리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중 간 패권 경쟁에서 중국 더 크게는 브릭스 국가들이 적어도 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어떤 통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와중에 거기에 기본이 되는 금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아까 인도 말씀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신흥 국가들의 막 소득이 빨리 높아지면서 금 수요가 계속 빠르게 또 증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김 작가님이 월가의 생각도 좀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린다면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일 거냐는 거죠. 김 작가님 말씀은 그동안 이제 금값을 억지로 눌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논리로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도 일부러 누르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지난해 미국 대선 선거 유세 전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을 만들고 자기가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또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작 대통령이 된 뒤에 잠깐 반짝하더니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거 도대체 자기가 그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암호화폐 수도를 만들겠다, 전략 자산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모으겠다 하더니 이건 다 어디 갔느냐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 비트코인을 정말 전략 자산으로 모은다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가격은 막 치솟아 오를 테니까 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김 작가님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 금을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 미국이니까 금값을 좀 띄우고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눌러놓은 상태에서 퍼트낙스 같은 데 갖고 있는 금을 일부 팔아서 그거 가지고 비트코인을 서서히 사면 그러면 그게 미국의 전략에 굉장히 잘 부합되지 않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올해 3월 달에 행정명령 내용이 물 100만 개를 세금 중립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겠다는 비축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 방안은 이제 의회에서 신시아 로미스라는 상원의원이 비트코인 액트, 비트코인 법안이라는 걸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거는 이제 금의 재평가, 그러니까 포트녹스의 4,000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개의 창고에 이제 4,000톤에서 미국은 8,000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금이 42달러로 지금 패깅이 돼 있어요. 평가가. 그래서 42달러로 평가를 해서 연준이 재무부에 화폐를 발행해 준 상태거든요. 그러면 금을 담보로 해서 이제 재무부가 화폐를 발행해 쓴 건데 그 42달러가 지금 현재 가치로는 4,400달러니까 100배 이상 지금 가치가 상승을 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그거를 시장 가치로 다시 평가하면 미국 재무부는 연준으로부터 100배 정도의 화폐를 발행해서 쓸 수 있죠. 그 100배로 발행한 화폐를 비트코인을 사면 이제 세금을 쓰지 않고도 비트코인 100만 개를 사들일 수 있다라는 전략을 짜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는 7월 30일 날 세금 중립적인 방법의 비트코인 매입 방안을 그 데이빗 삭스라는 이제 크리토 짜르가 발표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7월 30일 날 그 보고서를 보면은 그 구체적인 매입 방안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비트코인 매입하는 방안을 철회한 거다라고 이제 비트코이너들이 받아들이면서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작용했다라는 게 블룸버그와 폴 크루그먼이라는 그 뉴욕타임즈 그 칼럼니스트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2024년 3월 달에 반감기 그가 온 다음에 가격이 3만 달러에서 이제 12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금리 인하 국면이긴 했지만 실제로 유동성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가격이 6배 가까이 상승했다라고 설명하기 좀 힘든데 그 가격 상승에는 사실은 2024년 1월 달에 이제 ETF가 승인이 되면서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된 측면이 있고 그게 수요를 받쳐주니까 어느 정도 상승 국면을 만들어줬고 추가적인 상승은 2024년 11월 6일 날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공약했던 미국을 클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100만 개를 사들이겠다라는 그 공약이 절반 정도의 상승을 이끌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방안을 실행하지 않겠네라는 공감대가 시장에 형성됐다면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고 빠졌겠죠. 저는 크루그먼이나 그 블룸버그의 그 칼럼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진실은 트럼프는 물밑에서는 그 전략 비축 법안을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치밀하게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교수님의 말씀대로 매 수자가 내가 뭔가를 사드리겠다고 떠들어대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죠.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럼 미국은 조용히 사들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방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적대 세력이 월가입니다. 월가는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이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에서 지금은 죽이진 못하니까 월가의 그 금융 논리대로 포섭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월가가 비트코인을 자기들의 논리대로 포섭하려면 일단은 그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월가의 패권 전략은 사실은 달러를 발행하는 발행권이었는데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한정돼 있고 컴퓨터 코드가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월가가 발행량을 가지고 패권을 잡을 수 없거든요. 그럼 보유량을 가지고 패권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 100만 개를 미국 정부가 사들이겠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포섭할 수가 없죠,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월가는 비트코인이라는 그 달러 패권에 저항하는 새로운 자산을 자신들의 논리대로 포섭하려는 전략으로 선회를 했는데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방안이라는 게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월가가 그 트럼프를 어떤 식으로 압박해서 이제 그 전략 법안을 소극적으로 실행하거나 또는 철회하거나라는 어떤 압박을 줄까라는 게 궁금했었는데 그 전략이 장기 채권 시장에서 월가가 프라이머리 딜러로 채권을 사주는 그 구매력을 지렛대로 지금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30년 만기 장기 채권 금리가 거의 5%에 육박하거든요. 이게 4% 초반이나 3% 후반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면 트럼프 정부의 재정은 파탄나는 상황이 돼요. 5% 금리로 다시 차원에서 30년 동안 이자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생기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장기채 금리를 안정시키는 게 급한 불인데 그 불을 끄기 위해서는 월가와 협조할 수밖에 없어요. 월가가 그 채권을 사주지 않으면 장기채 금리는 발작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월가의 제이미 다이먼이 자신들이 채권을 사주는 그 대가로 그 전략 비축 법안을 철회하라고 사실 압박을 했거든요. 이게 올해 5월 30일에 그 레이건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데서 제이미 다이먼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에 대한 요구 사항을 트럼프에게 전달을 했는데 첫 번째가 중국이라는 공급망, 세계화의 어떤 공급망을 건들지 마라. 관세 전쟁이나 이런 무역 전쟁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지 마라라는 거였고요. 그 전략 비축 법안을 철회해라. 그리고 국방비를 늘려라. 그러니까 그 F-35 같은 그 총알을 더 사라. 그러니까 총알이라는 건 이제 무기의 대명사로 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국방비를 늘리고 히토류를 사들이고 비트코인을 사지 마라라는 요구를 했거든요. 그로부터 두 달 뒤에 7월 30일 날 그 데이비 sak스가 전략 비축 법안에 대한 실행 방안을 발표하는데 아무런 알맹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적극적인 매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8월 달, 9월 달에 이제 저기 미국 쪽의 언론들을 보면은 제이미 다이먼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독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거래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거래 중에 하나가 전략비축 법안을 보류하거나 월가의 보유량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제 미국이 어떤 방안을 찾거나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스탠스로 이제 후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그 전략비축 법안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세금 중립적인 방법의 매수 방안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그 한 2027년까지 장기채 금리가 4% 초반에서 안정되지 않는다면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물밑에서는 그 전략비축 법안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굉장히 치밀하고 공격적으로 짜놨습니다.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거대한 구상은 무엇보다 이제 미국 패권을 정말 더 공고히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달러 패권을 무엇보다도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고, 그 기저에는 뭐 일단 예전에 금,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이런 쪽의 전략 자산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 뭐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세금을 이용해서 구입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도 있고 또 민주당 반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에 대해서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는 금을 일부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리고 금 가격은 올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나 이제 전략이 이 막대한 국가 부채를 무려 38억 달러가 넘고 GDP 대비로 무려 125%가 넘는데 이게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만 해도 지금 거의 1조 달러에 육박을 하고, 그래서 이게 국방비 지출보다 더 많다, 이게 큰 문제다 해서 이걸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결국 인플레를 유발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연준에게 금리 내려라, 통화량 늘려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5월에 연준 의장이 뭐 케빈 해스잇이 되든 그 누가 바뀌면 결국 트럼프의 복심일 거고, 그러다 보면 굉장한 유동성이 풀려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월가에서 반대를 해서 뭐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그러한 방법이 물론 무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양적 완화를 다시 하면 되거든요. 장기 국채를 막 사들이고 또 단기 국채도 사는 것도 너무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순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대로 결국은 채권 금리는 안정화시키면서 또 동시에 채무 그 부담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 가운데서 비트코인 가격은 그동안 계속 매입을 해서 가격을 또 올리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90% 정도는 공감을 하고요. 이제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그 좀 생각이 교수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월가의 채권 시장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지렛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케빈 해스잇이 콜레마켓에서도 거의 90% 이상 이제 유력한 그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이 돼 왔었고,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등을 막 이제 두들겨주는 어떤 액션으로 차기 의장이라는 사실상 낙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발작을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월가의 채권 자경단이 또 움직여서 케빈 해스잇은 우리가 달가워하는 인물은 아니다라는 어떤 신호를 준 거죠. 근데 월가가 그 신호를 준 직후에 갑자기 차기 연준 의장의 후보 풀이 3명으로 늘어났어요. 케빈 워스잇하고 이제 그 크리스토퍼 워렌이라는 월가 친화적인 후보들이 2명의 물망에 지금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가에서 하는 표현으로 하면은 비선호 인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는 의사 표시를 월가가 이제 백악관에다 한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줘라는 신호로 이제 해석을 했고, 그래서 저는 다른 이제 분들하고 또 대담을 하면서 케빈 해스잇의 카드가 철회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케빈 해스잇이 나는 그 트럼프의 복심이긴 하지만 월가의 소통을 이제 무시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굉장히 전략적인 멘트를 인터뷰에서 하면서 이제 그 케빈 해스잇이 이제 물망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월가가 어떻게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인물로 튜닝을 할 거다. 네, 그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트럼프는 이제 그 채권 시장의 실질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대하려고 이제 할 거고,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는 생각하는데,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는 게 다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는 방편으로 월가가 상당히 저항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의 얘기나 어떤 기대하는 만큼의 거대한 양적 완화나 어떤 큰 폭의 금리 인하가 방향은 그쪽이 맞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쉽게 하는 전략적인 방편 중에 하나가 대공황에 준한 어떤 경제 위기설이 자꾸 나오는 게 사실은 그게 트럼프가 원하는 국면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명분은 노동시장이 경색되고 이제 경기가 침체될 거라는 얘기인데 금융 위기나 팬데믹 위기 당시 위기감이 있지 않다면 기대하는 만큼의 대폭적인 유동성 국면은 이제 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월가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물론 당연히 뭐 나름대로 서로 견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미국 행정부의 의도를 좌절시키지는 못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월가의 채권 자경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거의 지명을 하려고 하는 캐비넷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뭐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인플레도 올라가겠군. 그러니까 우리 명목 금리를 보고 있는 것이니까 금리가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또 실제 월가에는 이렇게 채권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해보면 2008년 서프라임 모기 사태 났을 때나 아니면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를 막 낮추니까 누가 다 이익을 봤어요. 다 월가가 이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월가는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월가는 돈이 많이 풀리면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월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 이제 이런 언급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음모론으로 치부가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가라는 어떤 집단 지성이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월가의 어떤 황제, 어떤 큰 손 또는 이제 레리 핑크라는 블랙록의 어떤 회장 이분들 의사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모르겠으나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월가의 은행들은 사실은 채권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사실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이제 닉슨 쇼크 이후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이제 디폴트 값이 되니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니까 그 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익 구조를 필연적으로 만들었죠. 그게 이제 파생 선물, 파생 상품 시장인데 파생 상품 시장 등등의 어떤 자산 시장을 만들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든 화폐 가치가 올라가든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케빈 헤스시 와서 금리가 떨어지고 유동성이 폭발해서 이제 월가가 손해를 본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월가는 해칭할 수 있는 수단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방향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데 백악관이나 재무부가 헬스잇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그 워렌이나 이제 워스 같은 사람이 와서 자신들과 소통하면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는 통제권을 가지고 가는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께는 기왕이면 우리 둘이 똑같은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 약간 좀 다른 시각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스스로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2부에서 앞으로 비트코인 이게 과연 화폐로서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